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장하준 교수가 쓴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것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7번째 장과 8번째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책의 94쪽부터 읽어갑니다.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개발도상 국가들은 국가 개입 정책을 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했고, 그 중에는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까지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은 보호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금지, 산업보조금, 심지어 국영은행, 국영기업 등의 인위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자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노력했다.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들이 자유시장 정책을 신봉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형태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잘해야 경제 침체, 잘못하면 경제적 재앙이었다.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까지 있었는가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은 산업은 잘하는 것을 멈췄다. 다행히도 대부분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정신을 차리고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일본을 제외한 가로 열고 한국도 제외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로 닫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자유시장 정책,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취한 개발도상 국가일수록 더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위 내용에 대한 시장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반박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와 정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실적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꾀하던 시절이 그 뒤를 이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보다 훨씬 나았다. 국가가 개입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실패로 끝난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시장 지향적 개혁 기간보다 이른바 어두운 과거 시점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위기도 훨씬 적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자유시장 정책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가깝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이라는 농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무역과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보호무역주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야말로 요즘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면 안 된다고 설파하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자유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요, 심란한 사례 2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란한 사례 2가지. 다음은 두 개발도상국의 프로필이다. 당신이 이들 국가의 향후 개발 전망을 가늠하는 일을 맡은 애널리스트라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A국. 10년 전까지도 엄격한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해서 공산품 관세가 평균 30%를 웃돌았다. 최근 관세는 낮추었지만 여전히 가시적, 비가시적 무역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데에도 심한 제약이 따르고 국가가 운영하며 고도로 통제를 받는 은행들로 금융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금융자산 보유를 제한한다.
이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은 세제와 법률이 차이나서 외국인들이 차별받는다는 불평을 한다. 이 나라에는 선거도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재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 특히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형편없어서 이 나라는 전 세계 해적판의 본 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많은 수의 국영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독점권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자, 비국입니다. 비국.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 이 나라는 평균 공산품 관세율은 40에서부터 55%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고 매표 행위와 선거 부정이 횡행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정당들이 정치자금과 공직을 맞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공개 경쟁으로 공무원을 뽑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공공재정은 위태로운 상태인데다 이미 정부가 채무를 갚지 않은 전력까지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에 더해서 이 나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심하게 차별한다. 특히 은행업 부문에서는 차별 정도가 더 심해서 외국인은 이사가 될 수도 없고 이 나라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경쟁법이 없어서 카르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독점 현상이 팽배하다. 지적 소유권의 보호는 구멍이 많은데 특히 외국인의 저작권은 아예 보호가 되지 않아서 악명이 높다. 이 두 나라는 모두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은 것들로 넘쳐난다. 철저한 보호무역, 외국인 투자자 차별, 강력하지 못한 재산권 보호, 독점, 열악한 민주주의, 부정부패, 실력보다는 연줄이나 자금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등 점수가 깎이는 요소들을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애널리스트인 당신은 두 나라 모두 경제개발은커녕 재난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 국가는 현재 중국이다. 독자들 중 일부는 이미 짐작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B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그렇다. 이 나라는 현재 중국보다 더 가난했던 1880년경 미국이다. 이른바 경제성장이 해롭다고 간주되는 제도와 정책을 골라가며 채택해왔지만 중국은 지난 30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1880년대 미국 또한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세계 최부국으로 가는 길을 다지고 있었다. 19세기 말과 현대의 경제성장 붐은 슈퍼스타인 미국과 중국은 둘 다 현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독트린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 레시피를 선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유시장 독트린이야말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낀 26개 국가들이 2세기에 걸쳐 경험한 정수를 모아서 만든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죽은 대통령은 말이 없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달러 지폐를 죽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 완전히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다. 모두 죽은 건 틀림없지만 달러 지폐에 얼굴이 실리는 영광은 비단 미국 대통령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지폐인 100달러에 등장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다. 마음을 먹었으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새롭게 탄생한 이 젊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 1789년 당시 너무 나이가 많고 조지 워싱턴의 정치적 위상이 너무 버거웠을지는 모르지만 프랭클린은 워싱턴에 대적하여 대통령에 출마할 만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대통령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얼굴들 중 가장 의외의 인물은 10달러 지폐에 나오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해밀턴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다. 그러나 그는 인생 자체가 미국 역사의 전설이 된 벤저민 프랭클린과는
사뭇 종류가 다른 인물이다. 해밀턴은 달러 지폐의 다른 등장인물들의 경력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재무장관에 불과했다. 초대 재무장관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 그가 기라성 같은 대통령들 사이에서 어떻게 낄 수 있었을까? 요즘 미국인들 대부분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해밀턴은 현대 미국 경제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이다. 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1789년 33살이라는 믿을 수 없이 젊은 나이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2년 후 그는 제조업 분야에 관한 보고서 The Report on the Subject of Manufacture를 의회에 제출했다. 새로 태어난 조국을 위한 경제 발전 전략을 담은 보고서였다. 그는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산업 같은 유치 산업들을 제 발로 설 힘을 기를 때까지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보고서에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주장뿐 아니라 운하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공공투자가 필요하고 금융 시스템 육성, 국채 시장 형성의 중요성 등을 역설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해밀턴이 내건 전략의 핵심은 역시 보호주의였다. 그가 현대 개발도상국 재무장관이었다면 미국 재무부로부터 이단아라며 엄청나게 비난받았을 것이고 IMF와 세계은행은 그런 나라에 대출하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대접을 받았을 사람이 해밀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은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미국 재무부, IMF, 세계은행 그리고 자유시장 신앙에 돈독한 사람들로부터 해밀턴과 같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1달러 지폐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실려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제 옷을 입겠다고 고집했다. 당시 훨씬 질이 좋던 영국제 옷감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 특별히 커네티컷에서 직조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은 것이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정한 정부 조달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해서 말썽이 났을 수도 있다. 결국 해밀턴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워싱턴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밀턴은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부관이었고 그 후로도 아주 가까운 정치적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워싱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5달러 지폐에는 남북전쟁 당시 관세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던 보호무역주의자로 유명한 에브럼 링컨이 등장한다. 50달러 지폐는 율리시스 그랜트가 장식하고 있다.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자유무역을 하라는 영국의 압력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 200년 정도 보호무역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한 다음에 미국도 자유무역을 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해밀턴의 유치산업보호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고율의 보호관세를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 토지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다. 임금을 유럽 평균보다 약 4배 정도 주지 않으면 공장을 떠나서 농장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을 잡아놓을 도리가 없었다. 노동자들이 이민 오기 전에 대부분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농장 차린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들이 아니었다. 프랭클린은 미국 제조업자들이 저임금으로 생산되는 유럽 제품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출신 억만장자 정치인 로스페로가 199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반대한 것도 바로 같은 논리에서였고 18.9%의 미국 국민도 그의 논리에 수긍을 했다. 이건 아마 18.9%란 건 득표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유통되지 않는 2달러 지폐에 나오는 토마스 제퍼슨과 20달러 지폐의 앤드류 잭슨 같은 미국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수호성인들이라면 미국 재무부의 자유시장 신봉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토마스 제퍼슨은 해밀턴의 보호주의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해밀턴은
스커 제도를 지지했고 제퍼슨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제퍼슨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현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특허권 및 기타 지적 소유권의 보호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생각하면 제퍼슨의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채무를 모두 청산하는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한 것으로 이름을 날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과연 어떨까? 잭슨 대통령의 팬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 역시 불합격이다. 잭슨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의 공산품 관세는 평균 35에서 40% 수준이었다. 그는 또 외국인에게 적대적이기로 유명했다. 1836년 정부가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공영 미 합중국 은행 뱅크 오브 더 USA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놓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특히 영국인들 지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과연 얼마나 높았기에 은행 문까지 닫게 만들었을까? 30%였다. 요즘 세상의 어느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인들이 30%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면 미국 재무부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자, 느낌이 어떠신지. 날마다 수천만 미국인들이 택시를 타고 샌드위치를 사면서 해밀턴과 링컨으로 지불하고 거스름돈으로 워싱턴을 받는다.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정치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좌파 우파에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신문방송에서 공격해대는 그 못된 보호무역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외국인을 차별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기사를 읽으며 혀를 찰 뉴욕의 은행가들과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도 그 기사를 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살 때 쓴 앤드류 잭슨이 차베스보다 훨씬 더 외국인 차별을 심하게 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대통령들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더라면 노동에 의존했던 이류 농업 국가를 세계 최강의 산업부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했던 정책들은 21세기 후손들이 신봉하는 정책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 시민에게 증언했을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요.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적 과거를 이야기하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보통 미국이 보호주의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미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에 야심차고 근면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는 이유도 든다. 이런 반박은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자유시장 독트린에 반하는 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현대 선진국의 대부분은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 나라들은 서로 확연히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비롯한 기타 잘못된 정책들의 부작용을 상쇄할 특별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덕을 봤을지 모르지만 손바닥만한 핀란드와 덴마크의 성공은 뭘로 설명한단 말인가? 미국이 풍부한 천연자원의 덕으로 성장했다면 이렇다 할 천연자원 하나 없는 한국과 스위스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미국의 경제 발전에 이민이 기여를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신세계 국가들에게 재능 있는 국민을 많이 빼앗긴 독일과 타이완 같은 나라는 무슨 수로 발전을 했을까?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영국은 해밀턴이 주장한 것들과 비슷한 정책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치산업론을 이론으로 정리한 최초의 인물은 해밀턴이지만
그가 사용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1721년부터 1742년 사이 영국을 다스렸던 이른바 최초의 대영제국 수상 로버트 월폴에게서 베껴온 것들이다. 18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모직 산업에 진출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을 가리키는 로우 컨트리가 주도하는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이 분야에 진출한 영국 모직 제조업자들은 월폴과 그의 계승자들이 제공한 관세,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얼마 가지 않아 모직물은 영국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를 사는 데 사용되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산업적 우위를 확보한 186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은 비로소 자유무역을 시작했다. 미국이 18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 경제도약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경제가 성장한 동안, 즉 172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는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 현대 선진국들 중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과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 핀란드,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했다.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핀란드는 외국인 지분이 20% 이상 되는 기업들을 공식적으로 위험기업으로 분류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싱가포르, 타이완 등 여러 나라들이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세웠다. 자유무역 정책을 쓰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기로 이름난 싱가포르는 국내 총생산에서 국영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인 10%의 2배인 20%가 넘는다. 현재 부자가 된 나라들 중에 외국인과 지적 소유권을 잘 보호해주었던 나라도 별로 없다. 외국인의 발명품을 내국인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내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네덜란드, 제1차 대전 전까지의 스위스, 홍콩 등은 보호무역 정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나라들조차 오늘날의 정통 독트린을 따른 것은 아니다. 특허라는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인위적 독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칙에 입각하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홍콩은 네덜란드, 스위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지적 소유권을 침해해왔다. 우리 모두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가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짜 롤렉스 시계, 짝퉁 켈빈 앤 홉스 티셔츠 등을 홍콩에서 싼값에 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직관을 거스르는 이야기라고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자유시장 정책이 경제발전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주의, 보조금, 산업의 국유화 등 나쁘단 정책들은 다 가져다 쓰고도 오늘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 나쁜 정책들이 사실은 당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적절한 좋은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전작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6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라는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지만 해밀턴이 내세운 유치 산업론이 그 첫째 이유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동시장에 내몰아 성인들과 경쟁하도록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논리로 개발도상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도움 없이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둘째,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미비한 운송수단, 원활하지 못한 정보의 흐름, 큰 손들이 조작하기 쉬운 작은 규모 등 여러 이유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정부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이런 단계에서는 정부가 국영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고위험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민간 기업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국경을 허물어서 경제를 본격적으로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도록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지적 우위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공세뿐 아니라 국가 간 원조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을 다는 방법 등으로 부과되곤 한다.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다음 소제목은요, 성장을 감소시키는 성장 지향 정책. 그 전에 제가 그 용어를 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밀턴의 유치 산업론이라는 게, 거기서 그 유치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 이에 있던 유치, 즉 전 유자, 치할 때 그 치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마 그 어린 시절에 태동하는 산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치란 말이 조금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따로 안 해놔서 이 책을 읽을 때요. 인펀트 인더스트리 그랬습니다. 인펀트 인더스트리 독트린 그래서요. 인펀트는 우리말로 유아에 해당합니다. 유아. 그래서 유치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태동기. 인펀트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즈로 의미한 게 앙팡이죠. 그래서 앙팡은 불어로 어린이들, 유아, 젖먹이를 의미합니다. 네, 성장을 감소시키는 성장 지향 정책이라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부자 나라들의 역사적 위선을 지적하면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19세기 미국이나 20세기 중반의 일본한테는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 정책들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런 정책을 채택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과거의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라도 현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 정책을 썼던 어두운 과거, 즉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들의 경제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의 성장률이 개방과 탈규제를 추진했던 1980년대보다 훨씬 나았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심화된 불평등, 부자 위주의 개혁이었으므로 예상된 결과였다. 이건 지금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심화된 불평등에 더해 극심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경험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3%이던 개발도상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자유시장 개혁이 더 많이 진행된 1980년부터 2000년 동안 1.7%로 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복세를 타서 1980년부터 2009년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2.6%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 회복세는 주로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나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처방을 충실하게 따른 지역, 즉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지역은 어두운 과거 시절보다 훨씬 열등한 성장률을 보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평균 3.1% 성장했다. 1980년에서 2009년 사이 성장률은 이전 수치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1.1% 수준이었다. 그나마 이것마저 2000년 초기 신자유주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거부해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뤄낸 높은 성장률 덕분에 가능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어두운 과거 시절 1.6% 성장했던 것이 1980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0.2%로 떨어졌다. 요약해보자.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초국적 기업이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본사는 여전히 회사가 설립된 나라에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과 연구시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한다. 이처럼 자본의 국적이 없어진 시대에 외국 자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면 잘해봐야 효과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외국 자본을 차별하면 그 나라에는 초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외국 기업을 육성해서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일지는 모르나 이런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결국 국가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점점 더 많은 자본이 초국화 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국적이 없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있다. 핵심 기술 개발이나 전략 설정 등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경영진도 일반적으로 본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다. 공장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정치적 이유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이유에서 대개 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가장 나중에 없앤다. 이 말은 초국적 기업이 가진 혜택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기업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세계화의 화신 카를로스 곤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카를로스 곤은 1954년 브라질의 포르투벨류에서 레바논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레바논 베이루트로 돌아갔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최고 명문인 에꼴 폴리테크니크와 에꼴 데민 드 파리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1978년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쉐린에 입사해 18년을 근무하면서 그는 적자를 면치 못하던 남미 지사들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미국 자회사와 유니로열 굿리치의 합병을 성사시켜 미국 사업 규모를 2배로 키우는 등 실력 있는 경영자로 명성을 쌓았다. 1996년 프랑스 국영 자동차 회사 르노로 자리를 옮긴 고는 위축되었던 르노를 회생시킨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비용 절감을 단행하여 예의 명성을 확인하고 르 코스트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실제 그의 접근 방식은 별명과는 달리 상당히 합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말이다. 1999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닛산을 인수한 르노는 닛산 회복 작전을 위해 곤을 일본에 보냈다. 그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처음에는 일본 문화에 맞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몇 년 안에 닛산을 완전히 정상화시킨 데 성공해서 일본인들에게 인정받았다. 곤이 만화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가 일본에서 누린 대중적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 만화 캐릭터로 나오는 것은 카톨릭교회에서 성인으로 책봉되기 직전 단계인 시복에 비견되는 사건이다. 2005년 그는 닛산의 공동회장직과 르노의 CEO 자리를 겸임한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한 감독이 두 개의 프로축구팀을 동시에 맡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위협을 이룬 셈이다. 카를로스 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세계화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 곤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때에는 세계 반대편으로까지 간다. 그중 일부는 곤의 어머니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옛날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탈리아어조차 가르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자녀들이 미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곤처럼 머리 좋고 야망을 품은 가난한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요즘은 많은 경영자들이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이 초국적 기업의 지사가 있는 또 다른 제3국으로 발령을 받기도 한다. 레바논계 브라질인으로 태어나 모국으로 역이민을 한 곤도 프랑스 회사 두 군데에서 일한 동안 브라질, 미국, 일본 등지를 돌아다니며 살았다.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었으니 자본의 국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져 아직 그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 모든 것은 더 이상 국경 따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거대 식품회사 네슬레의 본사는 스위스의 베베에 있지만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네슬레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5%를 넘지 않는다. 네슬레 본거지를 스위스가 아닌 유럽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거두는 수입은 회사 총 수익의 30% 정도에 그친다. 이제는 초국적 기업들이 본국 밖에서 처리하는 업무 자체도 생산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같은 최고 레벨의 업무까지도 본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지어 최고 경영자를 뽑는 것도 본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재능 있는 인재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그 결과 초국적 기업들은 특정 나라에 대한 소속감에서 자유로워졌다. 본국에서 공장문을 닫고 일자리를 없애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해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내는데 필요하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과감히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여러 정부의 처사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국 국경 안에서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주인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윤을 낼 기회가 있으면 세상 어디에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외국 기업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만다는 의미이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논리이다. 그렇지 않은가? 크라이슬러, 미국 기업, 독일 기업, 다시 미국 기업, 이제 곧 이탈리아 기업. 1998년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합병을 선언했다. 실제로는 다임러 벤츠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대등한 두 기업의 동등한 결합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계명을 한 새 회사의 임원진에도 똑같은 숫자의 미국인과 독일인이 포진했다. 하지만 이 외양은 채 몇 년도 지속되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독일인 이사 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해마다 약간씩은 달라졌지만 보통 독일인 10명에서 12명에 미국인 한두 명 정도의 비율이었다. 불행히도 이 인수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서 2007년 다임러 벤츠는 크라이슬러를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에 팔아넘겼다. 여전히 19.9%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다임러 대표들이 몇 명 남아 있기는 했지만 크라이슬러의 임원진은 곧 미국인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서버러스는 회사를 되살리는데 실패했고 결국
크라이슬러는 2009년 파산하고 말았다.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대규모 주식 매수에 힘입어 크라이슬러는 구조 개편을 거쳤다. 대주주 자리를 확보한 피아트는 자사의 CEO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를 크라이슬러의 CEO 자리에 앉히고 9명으로 된 크라이슬러의 이사회에도 또 다른 피아트 임원 1명을 더 투입했다. 현재 지분은 20%이지만 앞으로 35%, 최종적으로는 51%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를 피아트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따라 차차 이탈리아인 이사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크라이슬러는 지난 10년 사이에 독일 사람의 손에 운영되다가 다시 미국인들 손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이젠 점점 더 이탈리아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국적 없는 자본은 없다. 네로로 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도 외국인이 인수하면 꼼짝없이 외국인 손에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긴 생각해보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 경영을 아무리 초국적으로 한다 해도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여전히 본국인들, 즉 소유권이 있는 나라 출신들을 고용한다. 인수기업이 고위 간부들 인수된 기업이 있는 곳에 직접 파견하지 않는 원거리 경영을 할 경우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고위 간부들을 외국에 파견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양국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가 클 경우 가시적 비가시적 비용이 더 든다. 칼로스 고는 이런 관리에서 그야말로 예외적인 존재인 것이다. 기업들의 자국 편향은 단지 최고 경영진을 임명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 첨단 산업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부분도 자국 편향이 대단히 심하다. 기업들의 연구 개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행해진다. 혹 연구 개발의 일부를 해외로 옮기는 경우에도 극도로 지역 편향을 보인다. 이 말은 북아메리카 기업은 북아메리카 내에서, 유럽 기업은 유럽 내에서, 그리고 일본은 일본 내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일본에 관련된 부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처럼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블록을 보는 거죠.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그랬는데 일본을 하나의 일본이라는 블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세우는 연구개발센터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센터들에서는 주로 낮은 수준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나 활동 중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기 제일 좋은 분야라 할 수 있는 생산 부분마저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아직도 본국에 확고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 생산하는 네슬레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는 아주 드물다.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기업들 중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량은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량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기업들의 해외 생산은 대부분 유럽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현상은 유럽 기업들이 진정으로 국적을 초월했다기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초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자국 편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자국 편향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자유시장론자들은 자국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마당에 애국심 같은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점에는 동의한다. 그들 또한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다.
돈은 다 같은 돈인데 굳이 자국에 조금 더 이롭다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국 편향을 보이는 것은 경영진들이 이런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자국 출신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국 편향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이기심 이외의 모든 동기를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버리지만 도덕적 동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개인적 감정에 더해 기업도 종종 자신이 자라온 국가의 역사적 의무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원은 주로 초기 발전 단계에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꼭 초기에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설비 투자나 종업원 교육 등의 특정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도 많다. 또 1949년 토요타, 1974년 폭스바겐, 2009년의 GM의 경우처럼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혹은 보호관세나 법적인 독점권 보장 등의 형태로 간접적인 보조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과거를 밝히는 것을 꺼리고 적극적으로 감추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 간에는 이런 역사적 채무관계 때문에 기업이 국가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기업의 이익에 반하고 법적으로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할 것을 정부와 대중이 기업에게 기대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외국 기업보다 자국 기업을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설득하기가 훨씬 쉬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을 늘리게 하는데 실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계 은행들도 한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출 늘리겠다는 양해각서를 금융감독원과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덕적 역사적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어떤 기업이 초국적 기업이 되어 외국에 지분을 내는 것은 그 기업에게 있는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새로 발을 들이는 나라와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경영자, 엔지니어, 숙련 노동자 등 인적 자원, 회사 내부 규정, 업무 관행, 기업 조직 속에 녹아들어 있는 지식 등 조직적 자원, 조달업체, 금융업체, 동종기업 연맹, 심지어 타 기업 경영진들과의 인맥 등 관련 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역량들을 말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숙련 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긴 데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업무 관행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동남아시아에 자회사들을 설립하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납품업자들에게도 같은 곳에 자회사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뢰할 만한 납품업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 조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법률 제도, 비공식적인 규칙, 기업 문화 등과 같은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 모든 제도적 여건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이런 모든 이유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조직적 역량과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고도의 기업 활동은 자국에 남게 된다. 자국 편향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이나 역사적 책임감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이유도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암흑의 왕자 마음이 변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고 있는 2010년 초 현재 사실상 영국 정부의 부총리를 할 수 있는
피터 만델슨 경은 마키아벨리를 닮은 데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대단히 존경받던 노동장 정치인 허버트 모리슨의 손자로 태어나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일하던 그는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홍보 책임자 자리를 맡은 후 이른바 신노동당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정치적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언론 매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능력과 무자비한 면모 덕에 암흑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요 시절 그는 국민의 이목을 한몸에 받으며 유명세를 탔지만 부패 의혹으로 2번이나 사임하는 고난도 겪었다. 영국 정치권을 떠난 후 그는 브뤼셀로 터전을 옮겨 2004년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1998년에 잠깐 영국의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내며 구축한 기업 지향적인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 그는 자유무역과 투자 개방을 옹호하는 정치인이라는 명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따라서 2008년 말 예고 없이 산업 및 규제개혁부 장관으로 영국 정계에 복귀한 그가 2009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하루아침에 벌어질 일도 아니고 벌어질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일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외국인의 자산 소유에 관대한 영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영국 제조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이 바로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해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전형적인 만델슨식 언론 플레이였을까? 아니면 그를 포함한 영국 정책 이반자들이 모두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진리, 즉 외국인 자산 소유 비중이 높으면 국민 경제에 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일까? 기업의 자국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 기업들의 자국 편향성을 생각하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여서 결국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 일터이다. 특정 전략 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기술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릴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창출하려 했던 일자리와 부도 다른 나라로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그런 정도의 투자 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별로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솔직히 분별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조립공정 같은 낮은 수준의 기업활동 밖에 유치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가 전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 아닌가. 위 논리는 그자처럼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단 여기서는 직접 경영 참여가 아닌 금융 수익 목적의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는 제외하고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경우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투자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브라운필드 투자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국제적 인수합병 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1년에는 이 수치가 80%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이 말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이나 고용을 새로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집중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카를로스 곤의 예에서 보았듯 새로운 경영주가 피인수 기업에 보다 뛰어난 경영기술 역량을 투입해서 병들어 쓰러져가던 기업을 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수된 기업이 이미 지니고 있던 역량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수합병도 아주 흔하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인수 기업의 자국 편향적 성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인수 기업 직원들이 그 기업 내에서 승진하는 데 한계가 생기게 된다.
그린필드 투자에서도 자국 편향은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린필드 투자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대안, 즉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이론적으로 더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투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앞으로 그 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이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다. 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기술 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잠재력도 다르다.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지를 결정한다. 미국 산업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1980년대에 유행하던 말처럼 만들어내는 내용물이 감자칩인지 나무칩인지 마이크로칩인지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라면 마이크로칩보다는 감자칩이나 나무칩을 생산하고 싶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소한 일부 산업만이라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 기업을 육성해서 외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을 택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로 빼앗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때 국내 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운영기술의 이전을 쉽게 해주는 조인트 벤처라든지 기술 이전을 더 능동적으로 하라든지 노동자 교육을 필수 조건으로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항상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을 선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비단 국적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의 의도와 역량 역시 중요하다. 기울어져가는 자국의 자동차 회사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려는 의도와 역량을 가진 투자자에게 파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내 자본인지 외국 자본인지와 상관없이 사모펀드 같은 금융자본보다는 매수한 회사를 발전시킬 기술적 역량을 지닌 경험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더 바람직한 투자자이다. 최근 들어 사모펀드들이 기업 인수 부문에서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정 산업에 관한 전문가를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사모펀드가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경영진에 앉혀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펀드들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 다음 3-5년 사이, 다음 3년에서 5년 사이에 되팔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개 기업의 역량 강화보다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장기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결과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산 수탈을 목적으로 기업을 살 때도 있다. 그 기업의 장기적 전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값 나가는 자산을 떼어내 매각하는 것이다. 악명 높은 피닉스 벤처홀딩스가 BMW로부터 영국 자동차 회사 로보를 산 후 벌어진 일들이 바로 자산 수탈의 전형적인 본보기였다. 이들 피닉스 4인방은 각자 막대한 보수를 챙기고 친구들에게 터무니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동종업계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업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모두 피인수 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9년 파산하기 전 10년 사이 GM은 스웨덴의 사아브, 한국의 대우 등 외국의 소규모 자동차 회사들을 연이어 인수했는데 그 의도는 인수한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축적해놓은 기술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GM, GE와 같은 산업자본들이 자신의 고유 산업 분야보다 금융 분야에서 올리는 수입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인수기업일지라도 그 산업에 장기적으로 전념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일 수 있다. 만일
어느 외국 기업이 같은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수하려는 것이라면 이 외국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보다 더 낫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국내 기업이 국가 경제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할 확률이 더 높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세계화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같은 수준 높은 기업 활동의 지지를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도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국적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투자자가 해당 산업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피인수 기업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만델슨 경이 뒤늦게나마 깨달은 외국 자본에 대한 생각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상으로요. 제가 네 번째 시간 8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째 장,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책 읽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